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최근에 젠슨 황이 CES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또 많은 화제가 됐었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짧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CES 2025가 개막을 했죠. 테크인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연례 행사인 만큼 또 주목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에 또 현지 시간으로 6일에 CES 개막을 앞두고 이 키노트 연사로 젠슨 황이 나서면서 더욱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또 2019년 이후로 젠슨 황이 CES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서 더 이제 좀 많은 집중을 받았는데요.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자체 컨퍼런스인 GTC에서 새로운 업데이트를 발표했던 것과 달리 CES에 참석을 해서 또 키노트 연설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오랜만에 복귀전인데 뭔가 큰 거 오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번에 그 CES 기조연설을 앞두고 거의 며칠 사이에 주가가 10% 넘게 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CES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기대가 얼마나 높았었는지 좀 잘 나타났는데요. 정작 이 기조연설이 끝나고 나자 시장의 반응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엔비디아의 주가는 6.22%나 빠졌습니다. 최근 4개월 사이 있었던 주가 변동폭 중에서 가장 많이 주가가 빠진 것인데요. 실망감이 상당히 컸던 셈입니다. 물론 이날 그 거시경제 환경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살아난다던가 이런 좀 시장 전방에 압력을 가한 이슈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번 CES에서의 기조연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최근 며칠 사이에 있었던 상승분 굉장히 많이 반납하고 말았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길래 좀 이런 반응이 나타난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CES 때 젠슨 황이 그럼 어떤 발표를 했느냐?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AI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이번 CES에서 AI는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모든 산업의 주류가 될 것이다. 메인스트림이 돼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AI가 인식형 AI에서 생성형 AI로,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트 AI로 발전하는 이런 과정들을 짚었습니다. 여기서 인식형 AI라고 하는 것은 입력된 데이터,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분류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AI를 뜻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시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시리야,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부분적으로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영하 1도 안팎을 맴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성으로 뭔가를 질문했을 때 그것을 텍스트로 인식하고 변환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AI를 인식형 AI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한 단계 발전된 것을 생성형 AI라고 부릅니다. 이제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가리키죠. 가장 유명한 사례로 챗GPT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에이전트 AI란 무엇이냐? 인공지능이 단순히 데이터를 인식하고 생성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AI를 가리키는데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환경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인터넷에 검색을 한다던가 스스로 어떤 기계를 조작한다던가 이런 적극적인 상호작용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가리켜서 에이전트 AI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젠슨 황은 이런 에이전트 AI 분야에서의 발전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젠슨 황이 이번 CES 기조연설에서 AI에 대해 앞으로 이런 분야에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언급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바로 물리적 AI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AI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영역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물론 이런 소프트웨어 AI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우리 삶의 양식이 많이 변화되긴 했지만 사실 정말로 중대차하게 우리의 삶이 AI로 인해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런 물리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AI가 필수적입니다. 왜냐면 어쨌든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지극히 물리적인 존재이니 말이에요. 로보틱스라던가 자율주행이라던가 물리세계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AI를 가리켜서 물리적 AI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되게 엔비디아가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런 비전을 제시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에이전트 AI나 물리적 AI나 다 좋은 비전인 것도 알겠고 이것이 우리 삶에 AI로 인한 어떤 큰 변화를 이루어낼 그런 부분인 것들도 알겠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엔비디아가 이 각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걸까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좀 답변도 이번 CES 기조연설에서 일부 제시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퍼스널 컴퓨터, PC의 영역으로 이 AI를 가져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번 CES에서 젠슨 황이 발표한 신제품 중에 또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바로 이 RTX 50 시리즈였습니다. 이번 RTX 50 시리즈 1월 30일에 출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RTX 시리즈가 탑재된 노트북 역시 3월 중으로 출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RTX 50 시리즈는
블랙웰 아키텍처가 적용된 그런 신규 그래픽 카드입니다. 트랜지스터 카운트가 뭐 920억 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 컴퓨터가 비트, 그러니까 0과 1을 결정하기 위해서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스위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0과 1을 920억 개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만큼 연산이 빠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어떤 하드웨어 스펙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출시한 겁니다. 뭐 사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엔비디아를 예전부터 이런 게이밍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기업으로 많이 기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시리즈 라인업에 있어서 가장 최신의 플래그십 제품을 새로 출시한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기술이 적용된 부분은 바로 뉴럴 렌더링이 적용되었다는 건데요. 뉴럴 렌더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름 그대로 어떤 그래픽 렌더링 과정에 있어서 인공지능 신경망을 활용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화질이 안 좋은 비디오를 고화질로 전환하는 업스케일링 기술 같은 것들이 이런 뉴럴 렌더링의 적용 사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엔비디아는 이번 RTX 50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새롭게 적용된 뉴럴 렌더링 기술인 DLSS4를 통해서 기존보다 프레임 속도를 최대 8배 향상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퍼포먼스 표를 보시게 되면은 RTX 4090, 이 회색 표가 RTX 4090의 퍼포먼스인데요. 이 RTX 4090과 비교했을 때 각각 게임을 시행했을 때 퍼포먼스가 거의 2배 가까이 더 훌륭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최근 화제작인 검은 신화 50도 엄청난 퍼포먼스 차이를 보이는 걸 아실 수 있죠. 이 RTX 50 시리즈 중에서 좀 보급형에 해당하는 RTX 5070이 이 RTX 4090과 거의 비견되는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나타낸다고 하니, 뭐 혹시 게이밍 PC를 새로 맞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 50 시리즈를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RTX 50 시리즈가 적용되어 있는 노트북도 이제 곧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사실 이 그래픽 카드도 그래픽 카드인데, 이 PC 영역에서 엔비디아가 제시한 굉장히 흥미로운 비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디짓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를 이제 PC로 가져오겠다라는 어떤 그런 시도입니다. 바로 이 컴퓨터를 통해서 말이죠. 여기 보이시는 이 자그마한 이 녀석이요. 거의 젠슨 황이 한 손으로 들어서 딱 들어올 수 있는 미니 PC에 가까운 사이즈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칩의 성능을 보면은 결코 이 컴퓨터가 미니 PC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이제 GB10 슈퍼칩이 들어갑니다. GB10 슈퍼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엔비디아의 구형 아키텍처인 그레이스 아키텍처 기반의 CPU와 또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 아키텍처의 GPU가 함께 들어간 그런 슈퍼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데이터 센터의 영역에 속했던 이런 고성능의 AI 슈퍼컴퓨터를 이제 PC로 가져오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에 존재하는 슈퍼컴퓨터와 비교하면은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민망한 연산력을 나타내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그 어떤 PC와 비교해도 이 AI 연산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성능을 나타내는 건 사실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특히 개발자 입장에서는 정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런 AI PC와 함께 또 로컬로 여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번 CES 2025에서 AI PC를 위한 엔비디아 AI 마이크로 서비스와 또 AI 블루프린트를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더 이상 클라우드에 의지하지 않고, 즉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로컬로 내가 가지고 있는 PC 기기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AI 모델들을 충분히 고성능으로 낼 수 있게 할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아까 이제 물리적 AI에 대해서 젠슨 황이 굉장히 강조를 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플랫폼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코스모스라는 이름의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었어요. 이름 자체에서도 좀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 있듯이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세계를 이제 AI로 구현하는 그런 어떤 모델을 말합니다.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 여러 시뮬레이션과 여러 AI가 물리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근원 모델로서 이것을 출시한 것이죠. 그래서 코스모스를 통해서 AI 모델이 현실 세계의 어떤 물리적 역학, 뭐 중력이라던가 마찰이라던가 관성 같은 것들을 학습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끔 설계된 그런 세계 기반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리적 환경에 적합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출시한 플랫폼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 로봇에게 지금 여기 토스터기에서 토스트를 꺼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 흰색 접시에 토스트를 올려놔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로봇은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한 어떤 그런 이미지 토큰과 그리고 사용자의 명령, 이 텍스트 토큰을 가지고 이것을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행동으로 구현하는 액션 토큰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바로 이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인 코스모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엔비디아 코스모스에는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연구해오던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인 옴니버스 또한 통합될 예정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앞으로 또 더 많은 자율주행 기술 연구에도 매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오로라나 토요타와의 파트너십도 공개하기도 했고요.
또 이처럼 여러 가지 비전이나 아니면 계획들에 대해서 발표를 한 엔비디아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시장은 왜 실망을 한 거였을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이 전부 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엔비디아의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날 거의 90% 가까이 88% 수준의 매출이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엔비디아의 가장 주력 매출원이었던 게이밍이라던가 그 외에 뭐 자율주행과 다른 어드밴스드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굉장히 소소한 수준의 매출만을 내고 있을 뿐이죠. 다시 말해서 이날 CES에서 발표되었던 뭐 여러 AI PC에 대한 부분, 그래픽 카드에 대한 부분, 물리적 AI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의 성장과는 상당히 무관한 내용의 발표였다라는 겁니다. 이번 CES를 앞두고 주가가 12%나 넘게 올랐을 정도로 기대가 컸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 있는 그런 발표 내용이 나온 것이죠. 차세대 데이터 센터 칩에 대한 어떤 정보가 공개된다던가 이번 블랙웰 아키텍처가 어떤 식으로 고객사에게 배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성장 전망을 제시한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그런 데이터 센터와 관련한 발표가 하나도 없었다고 해서 이것이 엔비디아에게 당장 치명적인 일인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당장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something new가 없었다고 해도 그것이 곧 뭐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AI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졌다라는 걸 뜻하진 않으니까요. 다시 말해 지금 당장 뭔가 더 추가적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의 엔비디아의 성장에 제동이 걸린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젠슨 황 CEO는 이번 발표 말미에 애널리스트들과의 대화에서 당연하지만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 이에 대해서 차차 설명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뭔가 미래 성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면 암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자신감 있는 발언들만 봐도 뭐 이번 CES를 발표를 통해 비추어봤을 때 엔비디아의 성장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 같다. 이런 정도로까지 좀 과감한 추측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엔비디아가 발표한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의 매출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엔비디아는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 AI 반도체를 판매를 함으로써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 AI 반도체가 더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AI 애플리케이션과 AI의 활용처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전반적인 AI 밸류 체인의 파이가 커져야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더 많은 AI 반도체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분야에 있어서 또 우리 베이킹의 취미가 있으신 젠슨 황 CEO가 내가 직접 나서서 이 AI 밸류 체인의 파이를 키우겠다라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또 특히 아까 말미에 언급드렸던 프로젝트 디짓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AI PC 시장에도 엔비디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려고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추측도 해볼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에 있어서는 오늘 발표된 내용들이 충분히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도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면은 현행 PER이 59배 수준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PER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 기업의 시가총액을 이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으로 나눈 그런 배수를 뜻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가 올 한 해 벌어들인 순이익의 60배 정도에 대한 가격으로 이 기업이 현재 시가총액이 매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60배 정도 수준이면은 물론 업계 평균과 비교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여기 선행 PER 향후 12개월 이 기업의 순이익 전망을 바탕으로 계산한 주가 수익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그 수치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것은 엔비디아가 그만큼 순이익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밑에 있는 이 PEG 레이시오, 이 PEG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 수익 비율을 이 기업의 이익 성장률로 나눈 값인데요. 이것이 1에 거의 근접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1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 지금 당장 PER이 높을 수 있지만 그 높은 PER만큼이나 성장률 또한 굉장히 높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은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이 기업이 그만큼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의 주가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들을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다들 강세를 점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NBC에서 집계한 65명의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을 보시게 되면은 59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의견을 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170 정도이고요.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낸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220라는 상당히 과감한 목표까지도 제시를 했었죠. 몇몇 기관을 살펴보면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도 이번 CES 기조연설을 보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요. $190의 목표 주가 역시 유지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섹터의 토픽으로 이 엔비디아를 꼽고 있어요. 비백 아리아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생성형 AI 분야에서 계속해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클라우드에서 기업 및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음으로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을 보시게 되면 역시 매수에 $165 그리고 컨빅션 리스트
내가 확신하는 그런 어떤 명단에 여전히 엔비디아를 포함시켜 놓은 상태였고요. 또 여기서 블랙웰이 완전 생산 단계에 들어섰고 스케일링 법칙은 여전하며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여전히 무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기업들이 여전히 다 엔비디아 GPU를 구매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성장에 대해서 우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웰스파고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도 한번 살펴보면은 역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고 $185라는 목표 주가 역시도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CES 기조연설을 보고 난 다음에 월스트리트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CES에서의 발표 내용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것과 무관하게 여전히 이 AI 산업에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굳건하며 또 이번 CES 발표에서의 내용이 더 밸류체인 확장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젠센 황이 CES 2025 기조연설 때 했던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또 이 기업의 주가 하락이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당장 CES 기조연설 내용이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와 연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는 여전히 굳건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 워낙 가파르게 상승했던 만큼 또 변동성이 높은 그런 상황에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이 또 어떻게 나타날지는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이번 CES 발표 내용이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부정적이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머니 네버 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